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 인연을 맺고 그 인연들을 이어간다는 것에는 진심을 나누는 순간이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그 진심을 가볍게 생각하고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인간들에게는 꼭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할 날이 온답니다. 오늘 사연자님도 그런 사람을 만나 마음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 어떤 이야기일지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만 셋을 둔 흔히들 딸부잣집이라고 불리는 가정의 엄마이자 의류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원래부터 사업을 하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새 딸아이를 키우기 위해 친정으로 돌아와 아무것도 모르고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지금은 자리를 굳건하게 잡았죠. 이혼 초반만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거든요. 사랑에 눈이 멀어 시작된 저의 결혼생활 10년은 정말이지 불행 그 자체였습니다.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던 자신감 넘치는 남편이란 인간은 처가의 지원으로 시작한 사업을 말아먹는 것으로 부족해 도박에 사채 빚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거기다 2살 터울로 딸만 셋을 낳자 아들 핑계를 대며 외도까지 하더군요. 결혼하기 전 사촌언니가 제게 남자는 다 바람기가 있으니 바람 좀 피운 거 정도는 참고 살아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저는 전혀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남편이 저와 아이들을 두고 그런 짓을 저지르는데 어떻게 그걸 참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촌언니에게 저는 죽어도 참고 사는 일은 못한다고 말했었죠. 그런데 막상 제가 그 상황이 되어보니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딸아이들 미래를 위해서도 제가 참아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죠. 나중에 애들이 커서 결혼할 때 손잡고 들어갈 아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비록 나한테는 최악의 남자지만 우리 딸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아빠일 수도 있는데 등 지금 생각해보면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은 그런 것들을 핑계로 꾹 참고 살았죠. 남편이 여자를 몇이나 두든 상관없다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런 제 결심도 남편이 자기 자식이라고 하면서 한 여자와 남자아이를 제 집으로 데려오면서 무너지고 말았죠. 네가 못 낳은 아들 낳아준 여자야. 밖에서 지내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아직 어린데 뭐 애만 데리고 올 수도 없고. 당신이 애를 키워줄 사람은 아니잖아. 지금 감히 내 집에 혼외자로 모자라서 불륜녀까지 데리고 와서 함께 살겠다고? 너 제정신이야? 안 될 이유 없잖아. 집에 방도 남아도는데. 동생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면 다 만사 오케이인데 뭐 어때? 진짜 눈이 뒤집힌다는 말이 딱 맞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의 외도와 도박 빚을 근거로 위자료도 한 푼 주지 않고 쫓아냈답니다. 당연히 남편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거기다 아이들의 양육권을 무기 삼아 돈을 주지 않으면 도장을 찍어주지 않겠다고 버텼죠. 하지만 저는 정말이지 그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송까지 갔죠. 그렇게 이혼을 한 저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육아와 경제활동을 했어요. 딸들 팔자는 엄마 닮는다고 이혼을 말리던 집안 어른들의 입을 꾹 다물게 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성공하고 싶었죠. 덕분에 지금은 안정적인 사업가가 되었답니다. 다행스럽게도 딸아이들은 아빠를 찾지도 그리워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어쩌면 제 앞이라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살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 묻지 않았죠. 첫째는 대학 졸업 후 자연스럽게 제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방에 관심이 많더니만 공부도 그쪽으로 하더라고요. 덕분에 저희 회사의 가방도 새로 런칭하게 되었답니다. 기자가 꾸민 둘째는 잡지사에 들어갔고요.
위에 아이들이 여장부 같은 기질을 갖고 있다면 막내는 전혀 달랐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문학소녀였죠. 말수도 적고 낯도 많이 가리는 편이라서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외출하는 것보다는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집순이랍니다. 그런 막내는 한때 동화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하더니만 지금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제 자랑이지만 우리 아이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가족을 아끼는 정말 착한 아이들이에요. 정말 이제 아이들만 보고 있어도 배부를 정도죠. 한때는 우리 딸들 섭섭해서 결혼 어떻게 시키나 했던 적도 있답니다. 실제로 첫째 시집 보낼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회자되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 첫째가 결혼하는 날 식장에서 신부는 싱글벙글 웃음이 끊이지 않는데 신부 어머니인 저와 사위 두 사람이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아서 오신 분들이 많이 웃으셨답니다. 그랬던 제가 우리 막내 시집 보낼 때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1분 1초도 없었답니다. 물론 결혼이고 뭐고 개판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죠. 살면서 그렇게 많이 후회했던 적이 남편과 이혼하던 날을 제외하고는 처음이었어요. 내가 왜 이 인간이랑 결혼해서 이렇게 고생했을까? 이혼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후회 속에 서 있었거든요. 그때의 기억만큼이나 막내의 결혼식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막내의 경우 저와 다르게 긴 연애 기간까지 거쳤는데 정말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더니만 딱 그 경우였죠. 집순이인 막내는 쉬는 날이면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책만 읽었어요. 너무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였죠. 어릴 때 자기 취미를 쓰라고 하면 딱히 할 말이 없어서 독서나 영화 감상을 써서 제출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막내는 정말 독서가 취미였어요. 그리고 그 습관은 커서도 그대로였죠. 위에 둘만 보더라도 쉬는 날 집에 붙어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막내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언제 연애를 하겠나 싶어 물어보면 그런 것에는 일절 관심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하고는 했죠. 그런 막내가 한 달에 한 번은 외출을 했었는데요. 바로 서점에 다녀오기 위해서였죠. 평소에도 인터넷으로 일주일에 한 권은 꼭 주문을 하면서도 그것과는 별개로 직접 서점에 가서 책을 사오기도 했답니다. 둘째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서점을 관광지 투어 다니듯이 한다고 놀리기도 했고요. 대형 서점은 물론 중고 서점까지 한 바퀴 돌고 오는 날에는 양손 무겁게 책이 들려 있었답니다. 막내가 남자친구를 만난 것도 서점에서였답니다.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같은 책을 동시에 골랐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도 서점 투어를 갈 때마다 자주 부딪혔고요. 그때 낌새를 눈치챘어야 했는데 연애를 글로만 알던 막내는 거기서 무슨 운명 같은 것을 느꼈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스쳐 지나간 남자를 궁금해하던 어느 날 남자 쪽에서 막내에게 커피라도 한잔 하는 것이 어떠느냐고 먼저 다가왔다고 해요. 막내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는데 몇 시간 동안 책 이야기만 하다가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작가 취향이나 장르가 아주 찰떡같이 맞아떨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음을 기약하며 전화번호를 교환했다고 했죠. 이날 집에 들어온 막내는 상기된 얼굴로 전화번호를 교환한 과정을 이야기하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좋아하는 막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로맨스 드라마 찍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이야기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의심스러웠죠. 그래서 좀 경계가 된다고 말했는데 막내는 그게 또 서운했는지 입이 대빠르 나왔어요. 엄마는 어떤 사람인지 보지도 않았으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더러 사람은 충분히 만나봐야 안다고 선입견 가지면 좋지 않다고 하셨던 분이 엄마면서 경미씨 진짜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
좀 더 만나보고 정말 좋은 사람이다 싶으면 엄마한테도 소개시켜줘. 언니들한테도 보여주고. 저는 막내에게 충분히 사람을 알아갈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해주기는 했지만 첫사랑이나 다름없는 연애에 빠져있는 막내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큰애는 오히려 제가 너무 걱정이 많아서 과보호하는 거라며 좀 두고 보자는 말로 저를 달랬죠.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던 남자를 어느 순간 막내는 결혼 상대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제게도 이 사람과 결혼한다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죠. 처음으로 연애를 하면서 만난 남자와 결혼까지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딸아이를 보면서 너무 급한 것은 아니냐고 물었지만 막내는 그만큼이나 확고했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선보라고 하셨던 남자들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 집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가진 돈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저만 봐주는 그런 남자라고요. 사실 막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중매를 서는 사람들이 한동안 저희 집을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도대체 남의 딸 졸업사진은 어디서 구한 것인지 막내의 사진과 함께 남자 쪽 정보를 가져와서는 가볍게 인사라도 나눠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꽤 많았죠. 막내는 다 거절하라고 했지만 저는 이것도 경험이라고 하면서 나가서 만나보라고 권했었답니다. 하지만 나갔다가 돌아온 딸은 못마땅한 얼굴로 제게 화를 냈죠. 절 보자마자 자기가 독립할 생각인데 병원 자리 알아봐 줄 수 있냐고 물었다니까요. 다른 남자는 사업 자금 이야기부터 하고요. 이런 남자들이랑 무슨 결혼을 해요. 결혼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괜히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반응해. 골고루 만나봐야 어떤 사람이 좋은지 알 수 있는 법이야. 하지만 막내는 두 번 다시 나가지 않겠다고 단단히 못을 박았죠. 그렇게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남자를 질색했던 막내다 보니 배경이 아닌 자신을 봐주는 것이 마음에 쏙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막내에게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데려와서 소개 좀 해달라고 말했죠. 딸아이는 무척이나 행복한 얼굴을 하고는 알겠다고 말했어요. 막내의 남자친구가 처음 우리 집에 인사를 하러 왔던 날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답니다. 위에 두 아이들도 막내가 인사시킨다는 남자가 궁금해서 집에 일찍 들어와서 막내가 오기만을 기다렸죠. 평소에는 침착한 편인 둘째마저도 잔뜩 들뜬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차경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꾸벅 인사를 하는 막내의 남자친구는 키도 훤칠하게 컸고 인상도 서글서글한 것이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무엇보다도 매너라는 것이 몸에 새겨진 사람처럼 행동 하나하나 반듯한 것이 예의 바르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사람 같았죠. 막내가 남자친구와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너무 드라마틱해서 그동안 색안경을 끄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반성이 될 정도였답니다. 키가 상당히 크시네요. 혹시 모델 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모델을 준비하셨던 경험이 있다거나. 자세가 너무 좋으셔서요. 첫째는 막내의 남자친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을 빛내며 물어보았죠. 제가 주의를 주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막내는 그런 말을 왜 하느냐고 제 언니를 흘겨봤지만 내심 기분은 좋아 보였어요. 그냥 물어보는 말에 뭘 그렇게 보냐며 큰애가 핀잔이었지만 분위기는 나빠 보이지 않았죠. 그런 제안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막상 듣고 나니까 기분은 좋은데요. 칭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진심으로 제안하는 거예요. 혹시나 생각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저는 대환영이니까. 첫째의 농담 같은 진담 덕분에 분위기가 부드럽게 풀려서 그런지 식사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가 오갔어요. 막내 남자친구는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동아들로 어머니는 시장에서 화장품 가게를 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어릴 때 사업이 망하자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고 하고요.
사업이 망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으로 참 힘들었겠다 싶었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죠? 낮에는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고요. 저녁에는 사촌 형님의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막내 남자친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죠. 그러더니 소믈리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 중에 있다고 덧붙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참 부지런히 사는구나 싶어 순수하게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결혼 기간 동안 남편이 사업을 말아먹고 놀고 먹는 모습만 보던 저로서는 착실하게 사는 모습이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와인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소믈리에 자격증 따려고 준비하는 정도면. 네, 원래 좋아하기도 했고 형님 가게에서 일하면서 진지하게 준비해보자 생각도 들었고요.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들 수 있다면 그것도 축복이죠. 잘 됐으면 좋겠네요. 막내 남자친구는 제 격려에 열심히 하겠다고 파이팅 넘치는 대답을 내놓았어요. 그 모습이 흐뭇하기도 하고 막내랑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했죠. 그렇게 첫 만남을 마치고 막내 남자친구가 집에 간 이후 첫째와 둘째가 심각한 얼굴을 하고는 둘이서 쑥덕거렸어요. 막내는 남자친구와 할 이야기가 있다고 나간 상태였죠. 저는 무슨 비밀 이야기를 그렇게 하느냐고 아이들에게 물었더니 주변을 살피면서 이야기하더군요. 아무래도 취재하다가 마주쳤던 사람 같아요. 왜 전에 외국에서 술을 밀반입 하는 사람들 있다고 기사 준비하다가 자료 부족으로 그만뒀다고 했잖아요. 그때 사진으로 본 사람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요. 그러더니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고는 방으로 쏙 들어갔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둘째가 봤다는 그 사진 속 남자는 막내 남자친구의 사촌이었고 함께 술을 몰래 들여오고 있었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것은 난리통이 있고 난 이후였지만요. 그날 이후 저는 막내 남자친구에 대한 선입견은 버리기로 마음먹었어요. 막상 만나보니 예상과는 많이 다르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막내에게 진심으로 잘하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 데에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새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면서 그동안 제가 대신 관리해왔던 통장을 넘겨주고는 성인이 되었으니 자신이 알아서 관리하라고 했었습니다. 대학생 때도 학비를 제외한 용돈은 일체 주지 않았고요. 저는 대학을 다닐 때도 집에서 용돈을 받았었고 사회생활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남편을 만나 결혼했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경험은커녕 사회생활 경험도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돈에 관해 잘 모르고 있었어요.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사업을 말아먹을 때에도 솔직히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지 못했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만큼은 그런 경험을 하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벌어들인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본인들이 스스로 직접 느끼게 하고 싶었죠. 셋은 자신의 성격만큼이나 돈 관리하는 것도 달랐어요. 특히 막내는 돈 쓰는 일이라고는 서점이 전부인 아이라서 꾸준하게 적금을 넣고 있었죠. 위아 아이들처럼 펀드를 한다거나 주식에 관심을 보인다거나 하는 것 없이 말이에요. 첫째가 같이 주식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권유했던 적도 있었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막내가 목돈을 움직였다는 정보가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아이들도 아니고 막내가 말이죠. 저는 그렇게 큰 돈을 어디다 쓰려나 싶어 우선은 가만히 구경만 했는데 건물을 하나 임대했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용도로 말이죠. 저는 이대로 그냥 두기에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내를 불러 물었습니다. 너 최근에 무슨 건물 임대 받았어? 엄마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부동산 아저씨가 말했어요? 진짜 비밀로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너무했다. 비밀로 하고 싶었으면 거길 찾아가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네가 목돈을 덜컥 찾아서 그런 일을 벌이는데 내 귀에 안 들어왔겠어? 막내는 별것 아니라고 말했지만 5천만 원이 그냥 웃어넘길 돈은 아니잖아요.
저는 무슨 일로 그렇게 큰 돈을 덜컥 쓴 것인지 막내에게 물었어요. 망설이던 막내가 제 눈치를 보면서 고백하더라고요. 경민씨 작은 가게 하나 내주고 싶어서 낮에는 카페로 쓰고 밤에는 와인바로 쓰고 그런 용도로 쓸 가게를 하나 찾았는데 딱 괜찮은 물건이 있길래 아저씨한테 좀 알아봐달라고 그랬지. 지금 경민이한테 가게를 내줄 생각으로 돈을 썼다는 거야? 네가 왜? 갑자기 가게를 네가 왜 해준다고 그래? 해주기는 무슨. 엄마 이건 투자야. 내가 임대료 내면 수익의 일부를 받기로 했어. 이건 동업 같은 거야.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동업이라니. 사업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는 아이가 갑자기 무슨 동업을 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저는 계약서는 어떻게 썼는지, 수익은 몇 %를 받기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물었지만 막내는 아무것도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공동명의도 아니고 명의도 경민이로 하고 수익의 몇 %를 받을지 정확하게 계약서도 쓰지 않았으면서 이게 무슨 동업이라는 거야. 투자? 지금 네가 하는 게 무슨 투자야? 어차피 경민씨랑 결혼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부부 공동재산이 될 텐데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해요. 부부 공동재산? 지금 그게 중요해? 첫 시작이 잘못됐잖아. 결혼은 결혼이고 사업은 사업이지. 거기다 지금은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 그럼 정확하게 계약서 쓰고 확실하게 할 건 확실하게 해야지. 이렇게 물러터져서 무슨 동업을 한다고. 저는 속상한 마음에 막내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막내 역시 그런 저의 모습이 처음이라 당황하면서도 제가 막내 남자친구를 믿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인지 서운함을 고스란히 내비쳤죠. 하지만 저는 막내 남자친구라서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똑같이 했을 것이라고 말해주었어요. 하지만 막내의 귀에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죠. 막내는 제가 곁에서 닥달을 하자 결국 전화를 걸어 수익 배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조용히 옆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어요. 수익은 일부 챙겨주겠다고 했었잖아요. 제 말 못 믿어서 서면으로 남기자고 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요. 경민씨 믿죠. 그래도 동업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해둘 것은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우리가 결혼할 사이기는 하지만 또 사업은 별개의 문제니까요. 막내는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그 모습 역시 못마땅했지만 가만히 듣고만 있었죠. 막내의 말이 끝나자 막내 남자친구는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자신을 이렇게 못 믿는다니 너무 속상하고 서운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막내가 원하는 대답은 피하고 가게 오픈을 위해 자신이 들인 돈이 얼마나 되는지,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막내 남자친구의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막내의 얼굴에는 일종의 죄책감 같은 것이 떠오르고 있었죠. 저는 기가 차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뜻으로 막내의 손을 잡았어요. 알아요. 경민씨 많이 힘들죠. 저도 알지만 두루뭉실한 것보다는 확실한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알겠어요. 그럼 수익의 30%를 매달 말에 입금하는 것으로 할게요. 됐죠? 막내는 제가 다른 이야기라도 할까 싶었는지 바로 충분하다는 말과 함께 서면으로 작성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죠. 이제 속 시원하세요? 저도 충분히 생각해서 투자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나오실 줄은 몰랐어요. 막내는 섭섭한 마음이 꽤 컸는지 방으로 들어가서는 문을 세게 쾅 닫더라고요. 한마디 할까 하다가 그냥 넘어가기로 했지만 솔직히 막내 남자친구에게 실망한 것은 사실이었어요. 곁에서 전화를 듣고 있을 때 느꼈는데 교묘하게 막내의 마음 약한 구석을 이용한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과연 이대로 결혼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심각하게 고민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제 고민과는 상관없이 막내가 투자를 했다는 가게는 오픈을 했고 생각보다 장사가 그럭저럭 잘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낮과 밤의 분위기가 다르다 보니
여기저기 입소문도 많이 나서 감성사진을 찍으러 온 손님들이 몰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직원들 중에서도 그곳에 다녀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들 좋아하는 눈치기도 했어요. 그나마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 같아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가게를 시작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막내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며 상견례 날짜를 잡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미리 이야기해주면 거기 맞추겠다고 했죠. 그렇게 대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상견례 자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사돈 될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막내 남자친구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는데 사돈 되실 분이 먼저 와 계셨어요. 활짝 웃으면서 반겨주시는데 눈은 전혀 아니었죠. 저희 가족들을 눈으로 훑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인사를 주고받고 식사를 하면서 결혼식이나 앞으로 아이들 살림살이를 시작할 곳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희 쪽이야 손님이 많지 않은데 사돈은 사업하신다고 하시니까 손님이 많으실 테니까 큰 곳에서 결혼식 하는 게 맞겠죠. 아닙니다. 첫째 때도 그랬지만 장소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직접 와서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저희가 초대장을 한정으로 드려서요. 그러니 결혼식 장소는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혼집도 두 사람이 직접 알아보라고 할 생각이랍니다. 요즘은 어른들이 나서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알아서 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집은 다른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들이 가진 예산으로 적당히 맞는 집 찾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 말에 사돈은 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제 말 어디가 그런 표정을 짓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았지만 실수한 것은 없는 것 같았죠. 집은 해주시는 거 아니었나요? 집을 해주다니요? 제가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살 집을 왜 제가 해줍니까? 저는 사돈의 말에 어이가 없어 오히려 반대로 물었어요. 하지만 사돈은 당연히 제가 해줄 것으로 생각하던 모양이더라고요. 사업도 한다고 하고 재력도 있는 것 같으니까 당연히 집 정도는 혼수로 준비해준다고 판단하신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집을 해줄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신혼집에 들어갈 살림들 정도까지만 제가 책임질 생각이었죠. 그럼 애들 집은 누가 해줍니까? 대출을 받던지 아니면 자기들이 가진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죠. 대신 살림살이나 결혼식 자체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다 해줄 생각이고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결혼을 한다는데 집을 안 해주시다니 그만큼 능력도 있으신 집에서 좀 의아하네요. 사돈께서도 집을 해주실 생각은 아니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처음 시작하는데 이것저것 다 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요. 사돈은 이런 제 생각에 기분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상견례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결혼식 준비에 들어갔어요. 첫째가 막내에게 지금부터 선택하고 정할 것들이 많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생각하라고 조언했죠. 막내는 무언가를 선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조언을 들었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막내는 뭐가 이렇게 많냐고 울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막내가 잔뜩 어두운 얼굴을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예물을 보러 간다고 하고 나갔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엄마 주변에도 결혼하면서 며느리한테 다이아 반지 받은 사람 있어? 엄마 친구들 중에? 있기도 하지만 그건 집집마다 다른데 왜? 사돈이 다이아 반지 이야기하셨어? 막내는 사돈이 대놓고 해달라는 말을 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하루 종일 며느리가 해줬다고 친구가 반지 자랑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며느리가 이번에 시집 올 때 시어머니 하시라고 하면서 준 건데 세상에 다이아를 해줬다지 뭐야? 그것도 알이 얼마나 굵은지 그것뿐인 줄 아니?
반지만 하면 허전하다고 목걸이까지 세트로 해왔다더라. 다이아가 다 거기서 거긴 줄 알았는데 세상에 얼마나 세련되게 보이던지. 나도 그런 건 처음 봤다니까. 시어머니가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니 막내는 자기도 해드려야 하나 고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예산으로는 시어머니 폐물까지 하기에는 부족해서 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예물은 포기할까 생각까지도 하고 있었죠. 스트레스를 잔뜩 받은 얼굴로 이야기하는 딸아이를 보자 마음이 무겁더군요. 그리고 철없는 사돈의 행동에 약간은 질린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고요. 자식 결혼에 왜 자신이 반지를 받고 싶어 하는지 그 심리를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저는 부족한 만큼만은 도와주겠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사돈에 대한 반감만 더 쌓이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돈에 관련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예비사위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가게가 잘 되어서 이번에 확장을 계획한다고 하더군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했죠. 확장할 만큼 입소문이 제대로 났으니 흐름을 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예비사위는 제게 사업 계획서라고 하면서 서류 하나를 만들고 와서는 도와달란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당연히 은행 가서 대출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 저한테 도와달라고 가져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답니다. 가게 운영되는 거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자리가 없어서 손님을 못 받을 정도라서요. 어머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은행의 대출은 알아봤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대출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자 예비사위는 곤란한 표정을 잠시 짓더니만 금세 얼굴을 바꾸고는 처량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담보로 할 만한 것이 없어서 대출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러지 말고 어머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충분히 승산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그럼 이자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은행 이자는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말이야. 이자요? 빌려주신다고요? 도와달라며 돈을 빌려달란 소리 아니었어? 그럼 그냥 달라고? 그 큰 돈을? 제 말에 예비사위는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말하며 사업계획서를 수정해서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는 허둥거리며 나갔죠. 저는 점점 예비사위도 사돈도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죠. 이때라도 그만뒀으면 좋았으련만 저는 마지막 남았던 타이밍을 놓친 것이나 마찬가지였답니다. 그렇게 제게 돈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가버린 예비사위는 결혼식 날까지 그날에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포기를 했나 보다 싶었죠. 결혼식에는 많은 손님들이 와주셨어요. 입구에 서서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첫째 내외가 곁에서 많이 도와줘서 그나마 중간에 쉴 수도 있었죠. 엄마,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이세요. 좀 쉬실래요? 해외지사로 발령이 났다가 막내 결혼식에 맞춰 들어온 둘째가 저를 휴게실로 데리고 갔어요. 아직 본식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다리고 허리고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죠. 둘째는 시원한 것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하며 나갔고 큰 휴게실에는 저만 앉아 있었어요. 결혼식장에서 제공된 휴게실은 내부에서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중간에 가림막이 있어서 건너편이 보이지 않았죠. 덕분에 두 다리를 쭉 펴고 있어도 괜찮더라고요. 무슨 손님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언니 때보다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다. 사돈이 손님은 많이 없을 거라고 하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 저는 둘째가 주는 물로 목을 축이고는 조금 쉬었다 가자고 말했죠. 둘째에게 해외 발령에 관한 이야기를 한창 듣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건너편 휴게실에 누군가 들어온 것 같았죠. 그런데 목소리가 낯이 익었습니다. 사돈이었어요. 무슨 결혼식이 이렇게 화려해? 자기 며느리 부잣집에서 데려온다고 하더니 정말인가 봐? 잘 살면 뭐해? 자기 딸 시집 보내면서 집 한 채 안 해주는데. 아유 징글징글해.
확실히 사돈의 목소리였어요. 둘째는 제 눈치를 보더니 사돈 어른이냐고 조용히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분이 팍 상해 보였던 둘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탁자 위에 놓더군요. 그 사이에도 대화는 계속되었고요. 사업한다는 사람이 어쩜 그렇게 인색한지 이번에 가게 확장한다고 도와달랬더니 은행 계좌로 돈을 빌려준다고 하잖아. 나라면 사위가 그런 가게 한다 그러면 강남 한가운데에 떡하니 가게 하나 내줄 텐데 진짜 있는 집이 더하다니까. 자기는 그렇게 해줄 돈도 없으면서 큰 소리는. 말로는 누가 못해. 그나저나 며느리 진짜 예쁘더라. 깜짝 놀랐잖아. 그런가? 난 잘 모르겠던데. 평범하지 않아? 그나마 봐줄 만한 구석이라고는 이 반지, 이 다이아 반지 하나 준 거? 그거 하나는 예쁘더라. 이게 며느리가 해줬다는 반지야? 어우 예쁘네. 안목 있네. 안목은 무슨.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딱 요거 하나는 좋더라고. 이런 다이아를 덜컥 사줄 수 있다는 사실, 그거 하나 마음에 들었다.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고작 다이아 반지보다 우리 막내가 못하다는 말인가 싶기도 하고 속물도 이런 속물이 없구나 싶어서 이런 곳에 막내를 시집보내야 하는 것인가 후회가 되기 시작했죠. 이야기는 점점 더 과격하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래도 경민이는 앞으로 처가가 든든해서 살만하겠어. 뭐 며느리가 멍청해 보여서 처가 돈 빼오라고 하면 잘 가져올 것 같기는 해. 그 언니라는 사람들이 별난 것 같아서 좀 신경은 쓰이지만 며느리가 막내딸이라서 잘 달래고 어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긴 하더라고. 이 반지도 내가 친구 부럽다고 한마디 했더니 냉큼해졌거든. 아유 부러워라. 우리 아들은 뭐하나 그런 며느리 하나 안 물어오고. 우리 아들급 얼굴은 돼야 그런 여자도 물어오는 거야. 그래도 이전에는 겉만 좀 화려한 애들 데려와서 얼마 못 건졌는데 이번에는 실속이 좀 있어서 빼먹는 재미가 있을 것 같더라. 이번에는 공을 좀 많이 들였어. 공을 들였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이라는 말도 그렇고요. 하지만 곧 두 사람의 대화 덕분에 궁금증이 해결되었죠. 이번에는 어떻게 알게 된 여자야? 결혼까지 온 걸 보면 그래도 마음은 좀 있나 봐? 마음은 무슨. 이전 여자 정리하러 가는 길에 명품을 휘감은 여자애가 서점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뒷조사를 좀 했더니 애가 아주 멍청하더라고.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애였지. 그래서 아들놈하고 우연히 만나게 하려고 얼마나 머리 썼는 줄 알아? 진짜 이번만큼 공들인 설계가 없었다고. 적당히 돈 좀 뻗고 나면 이혼시킬 거야. 사돈은 그렇게 말하고 크게 웃더니 이제 나가봐야 한다며 휴게실을 나갔죠. 저는 사돈이 나갈 때까지 숨도 크게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확실히 나고서야 저는 한숨을 내쉬었죠. 둘째는 잔뜩 굳은 얼굴로 내려놨던 물건을 품에 다시 넣더군요. 어떻게 하실래요, 엄마? 이대로 그냥 결혼식 진행되게 두실 거예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답답함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둘째의 말처럼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저는 첫째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장 휴게실로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둘째에게는 막내 곁에 있으라고 말했죠. 곧 들어온 첫째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결혼식을 취소시킬 생각이란 말을 했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첫째는 저보다 더 분노하며 당장 다 엎어버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일, 조용히 사태 수습하는 건 힘들 거예요. 어떻게 하든 결혼식에 참석하신 분들한테서는 뒷말은 나오겠죠. 하지만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잘못도 아니잖아요. 저는 막내가 받을 상처가 걱정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그냥 순순히 당해주고 싶은 마음은 아예 없었어요. 첫째는 우선 결혼식을 취소부터 하겠다고 말하고는 우리 쪽 손님들께 은밀히 알리고 오겠다고 했죠. 저는 막내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신부 대기실로 갔더니 사람들이 모여있더군요.
왜 여기 이렇게 있나 봤더니 원래는 활짝 열려 있어야 할 대기실이 굳게 닫혀 있더라고요. 신부 측 어머니라고 했더니 반색하며 문을 열어주었죠. 대기실은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손에 들려 있어야 할 붓개는 엉망이 되어 바닥을 뒹굴고 있었고 찢어진 면사포 역시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저는 조용히 막내에게 다가가 잔뜩 웅크리고 있는 아이를 안아주었어요. 엄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그런 인간인 줄 누가 알았겠어. 괜찮아. 울지 마. 막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제게 안겨 있었죠. 입고 있던 옷이 축축해지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얼마 후 첫째가 들어와서는 행사는 취소했다고 말했죠. 막내는 당장이라도 드레스를 벗어버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언니 둘이 비장한 얼굴로 막내의 환복과 화장 지우는 것을 돕고 있었어요. 먼저 옷을 갈아입은 저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를 굴렸죠. 아무리 생각해도 형사 쪽으로는 가망이 없고 민사를 걸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해봤자 큰 타격은 없을 것 같았죠. 한참 고민을 하는데 둘째가 제게 와서는 예비사위와 사돈에 대한 조사를 부탁했다고 말했죠. 기자 동기들 인맥을 동원했다고 하면서요.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하니까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다른 죄도 더 있겠죠.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온 인간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가게에 들어오는 와인이나 원두 쪽도 좀 알아보라고 해. 너희 아버지란 작자도 그랬으니까. 둘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군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정리한 막내를 다시 꽉 안아주고는 예식장으로 향했어요. 우리 쪽 손님들의 대부분이 자리를 비웠더군요. 멀리서 보니 사돈과 예비사위가 당황해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이 보였죠. 저는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 얼굴을 본 예비사위와 사돈이 당황하며 달려왔죠. 어머님,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손님들은 다 어디 가셨고요? 식장에서 아무것도 준비해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요? 딱 보면 알잖나. 이 결혼 없던 일로 할 생각이야. 그래서 손님들께도 돌아가라고 말씀드렸고 식장에 취소도 넣었지. 취소라니요? 없던 일로 한다니 무슨 소리세요? 며느리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겼습니까? 갑자기 이게 다 무슨 경우랍니까? 문제요? 생겼죠. 우리 막내가 아니라 그쪽한테요. 아주 우리 막내 앞세워서 한몫 단단히 챙길 계획 세우셨던데 어떻게 하죠? 저도 막내도 다 알아버렸는데요. 아마 원하시는 대로 일이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제 말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사돈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며 소리를 높였어요. 식장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관심은 어느새 이쪽으로 집중되었죠. 자기들끼리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웅성거리는 것이 제 귀에도 들릴 정도였어요. 사돈어른,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없이 살았다고 해도 이렇게 무시하셔도 되는 겁니까? 없이 살아요? 아버지가 사업 망하자 자취 감췄다는 말이 사실이기는 한가요? 우리 막내와 서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도 당신들이 우리한테 한 말 중에 사실이 있기는 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소리세요? 제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미쳤지. 너란 인간을 진심으로 좋아하다니. 뒤늦게 식장으로 들어오는 막내의 모습을 본 예비사위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어요. 막내는 주먹을 부르르 떨더니 예비사위에게 다가가 그의 뺨을 내리쳤죠. 식장에 울릴 정도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예비사위 얼굴에 선명하게 막내의 손자국이 남을 정도였죠. 이게 미쳤나? 지금 나 쳤어? 그래, 쳤다. 나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우리 집 재산 노린 도둑놈을 내가 얌전히 두고 볼 줄 알았어, 그럼? 도둑? 내가 뭘 훔쳤다고 도둑이야. 너 말 조심해. 확 고소할 거야.
해봐. 나는 뭐 할 말 없을 줄 알아? 설계. 너랑 너희 어머니 둘이서 머리 맞대고 나한테 수작 본 거 언제까지 모를 줄 알았어? 막내의 말에 사돈과 예비 사위가 서로를 마주보며 당황하기 시작했죠. 거기에 둘째가 아까 휴게실 탁자에 올려두었던 것을 꺼냈어요. 우리 집 재산이 그렇게 탐이 나셨어요? 결혼까지 불사할 만큼? 그랬으면 좀 더 조심하셨어야죠. 휴게실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면 비밀이 지켜지겠어요? 아까 둘째가 품에 챙겼던 것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보이스 레코더였죠. 덕분에 초반 대화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녹음할 수 있었죠. 둘째는 어디서 마이크를 가지고 왔는지 보이스 레코더를 틀어서 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했어요. 깔깔거리면서 이야기하는 사돈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사돈이 괴성을 지르며 보이스 레코더를 향해 돌진했죠. 하지만 둘째는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대화가 후반부에 이르자 예비 사위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웅성거림은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사돈과 예비 사위에게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중 몇몇은 이 두 인간의 행태를 알고 있었는지 슬그머니 사라지는 사람도 있었고요. 저는 가만히 두 사람을 노려보다가 막내의 손을 잡고는 말했어요. 이렇게 된 거 딸아이가 투자했다는 돈 다 돌려받아야겠어. 그리고 그 다이아 반지도. 당신들 내가 고소할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해. 우리 막내에게 한 행동은 물론 당신들이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싹 다 까발려서 두 사람한테 지옥을 보여줄 테니까. 돈을 어떻게 쓰는지 똑똑히 보라고. 저는 그대로 막내와 함께 식장을 벗어났죠. 저는 평소 친하게 지냈던 경호팀에게 두 사람이 잠적하지 못하도록 잘 지켜봐달라고 부탁했어요. 원래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20년 넘게 함께했던 분들이라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셨죠. 저는 바로 변호사를 불러드렸어요. 그리고 걸 수 있는 모든 소송을 다 걸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마찬가지로 막내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알아내는 대로 싹 같이 말이죠. 특히 위자료 투자금을 돌려받는 일을 최선으로 진행해달라고 말했죠. 그 사람들을 조사하는데 큰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더군요. 포도주스와 와인을 배합해서 최고급 와인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술에도 탄산을 섞어서는 마치 이름 있는 칵테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엄청난 금액에 판매하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유통기한이 지난 원두를 속여서 커피를 내리고 있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우선 그 사실을 경찰에 신고부터 했어요. 당연히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사람을 풀어서 그 가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SNS에 뿌리기 시작했죠.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항의를 하기 시작했고 예비사위의 얼굴이 팔리는 것은 순식간이었어요. 검찰까지 나서서 조사를 한다는 소문까지 돌자 사돈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저는 아들 좀 살려달라고 빌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사돈은 저를 보자마자 소리부터 질렀어요. 야! 아니 5천만 원 가지고 남의 아들 인생 이렇게까지 망가뜨려도 되는 거야? 돈 많으면 없는 사람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거냐고! 말은 똑바로 하세요. 지금 당신 아들이 겪는 모든 일은 당신 아들이 다 자초한 일이니까. 사람들 속여서 술 팔고 커피 팔았으면 그 대가를 치를 각오도 함께 했었어야죠. 그 술 좀 속여 팔면 어때서? 그거 마셔서 피해본 사람이라도 있어? 머리는 비어가지고 아는 건 쥐뿔도 없는 것들이 거들먹거리면서 맛도 모르고 먹는데 그런 것들 속이는 게 뭐가 나쁜데? 그럼 우리 딸은요? 다른 여자들은요? 그 여자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과 당신 아들 같은 사람 만나서 상처받아야 되는 건데요. 뻔뻔스럽게 나오는 사돈을 보며 저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말에 잠깐 흠칫하는가 싶더니만 사돈은 고개를 쳐들고는 말했죠. 우리 아들 같은 남자가 어울려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주제에 그런 남자 만나기 쉬운 줄 알아? 음친하게 생겨서는 잠깐이라도 아들이 놀아줬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넙죽 절 올려도 시원찮은 판국이라고.
어? 음침? 감사해? 당신 아들 뭐가 그렇게 잘나서 우리 막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만난단 말이야? 그래봤자 사기꾼이야. 범죄자라고. 당신 아들 이번 기회에 아주 단단히 혼날 생각하고 있어. 내가 투자금 회수부터 시작해서 위자료 한 푼까지 싹 다 받아낼 테니까. 뭐? 범죄자? 사기꾼? 사돈이 제 머리채를 잡을 요량으로 덤벼들었지만 제가 좀 더 빨랐어요. 저는 바로 밖에서 대기하던 경호원을 불러서 끌고 나가게 만들었죠. 그리고는 비서에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가게가 있는 건물과 사돈이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사돈의 가게까지 건물주를 만나서 바로 사들이라고 말했어요. 집도 가게도 없이 거리에 내몰려도 저렇게 뻔뻔하게 굴 수 있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예비사위와 사돈에 대한 복수로 열을 올리고 있을 때 막내는 충격으로 방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아무리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해도 막내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것 같았죠. 저는 그런 막내의 모습을 보면서 갈수록 예비사위와 사돈에 대한 원망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제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는 동안 경찰 조사도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그동안 가게를 통해서 저지른 범죄는 제가 상상한 것 이상이더군요. 심지어 마약을 몰래 팔았다는 정황도 나왔고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 인간을 반듯하게 봤다니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게 생각되었죠. 정식으로 구속조사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또한 우리 막내처럼 그 인간한테 당했던 사람들 수도 10명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어요. 다들 결혼을 미끼로 삼아 돈을 뜯기고는 그대로 버려진 사람들이었죠. 인간도 아닌 모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있던 막내도 그놈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깜짝 놀라더니 어느 날인가 자신과 같은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기운을 차리겠다고 하며 방에서 나왔어요. 그 모습만으로도 너무나 기특해서 고마울 정도였죠. 아직 민사가 진행 중이라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선 5천만 원만큼은 확실하게 돌려받았답니다. 제가 건물주가 되면서 가게를 싹 빼버렸거든요. 당연히 사돈이 살고 있는 그 빌라도 때마침 갱신기간이기에 외부 수리를 핑계로 내쫓아 버렸죠. 사돈이 난리를 피우며 회사로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만나주지도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했습니다. 변호사들 말로는 마약범죄와 술의 밀반입 때문에 형사처분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민사까지 친다면 교도소에 꽤 오랫동안 들어와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거기다 사돈도 화장품에 이상한 성분을 넣어 만들어서 판 것은 물론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도망친 전적이 화려해서 아무래도 그 사람들의 고소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마찬가지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들었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속이 시원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록 예비사위가 교도소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돈이라는 사람이 거리 바닥에 앉아서 구걸을 한다고 해도 제 마음이 시원해질 일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걸로 우리 막내가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도 그런 막내를 보는 제 마음이 편해질 리가 없기 때문이었죠. 언젠가 시간이 흘러 우리 막내가 웃으면서 그 인간들에 대해 이야기할 날이 온다면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오늘 밤에도 잠든 막내의 얼굴을 들여다보고는 속삭여줄 생각입니다. 너는 아무 잘못도 없으니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말이죠. you